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제가 전망해 보니까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12% 성장은 다시는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본 경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다뤄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 예. 어떤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 경제가 80년대 후반까지는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 미국 사람들도 일본 경영을 배워야 된다. 일본을 배워야 된다. 전 세계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90년대 들어가지고 추락하고 있죠. 최근까지도 일본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본 경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추락할 때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일본과 한국의 방향성이 좀 달랐던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도약하게 만들었었는데요. 네. 예,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미중 패권 전쟁, 거기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는 것인가.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선 그 플라자 합의 통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나빠졌는데 왜 우리 경제는 그때 좋아졌는가.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우선 일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도 이제 교수님의 더 찬스라는 책에 또 담겨 있는 예, 내용인 다 거죠.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경제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세계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추락하는 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9%였어요. 지금 중국이죠. 중국이 딱 이보다 조금 높거든요. 지금 중국이 작년에 18.1%였어요. 네. 지금의 중국이죠. 비슷하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1%로 추락했어요. 아,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5.1%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면 예.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거의 뭐 18%에서 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추락이죠, 추락. 네. 예,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그래요.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요.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펼쳤었어요. 세금을 내려주면은 기업이 투자 늘리고 가게가 소비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도 더 거칠 것이다. 이걸 이제 공급층 경제학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해놨는데요. 이게 도대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정책 이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계속 늘어나요.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힘드니까 85년 9월 달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다가 5곳 다 모여라.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 어렵다. 너네들 좀 도와야 된다. 우리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할 테니까 엔이나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해라. 예, 그때는 유로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마르크화거든요. 네. 그래서 엔이나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한 거죠. 달러 가치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면서. 그래서 이때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엔 가치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자 협의 직전에 85년 8월 달에 엔 달러 환율이 239엔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87년 12월 달에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엔이 123엔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미국이 인위적으로 확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 가치가 1년 반도 안 되는데 48%는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어떻겠습니까? 일본 수출 상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린 거죠. 네. 그럼 수출량이 확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엔 가치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네. 일본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우성을 치니까 일본 중앙은행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하해 줘 버립니다. 그 당시 경기도 좋았거든요. 일본 경기도 좋았는데 금리를 많이 인하해 줘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5년 12월 달에 일본 기준금리가 5%였어요. 네. 근데 87년 2월 달에 2.5%로 절반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뭐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내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주식도 많이 그렇죠. 사게 이 85년부터 90년 사이에요. 일본 주식 그 다음에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뭡니까? 니케이 니케이 225라고 그러죠. 네.
이게 보니까 그저 12,700에서요. 거의 그 4만까지 가버립니다. 4만 39,000까지. 예. 근데 이 정도로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예. 폭등했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자산가액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네. 이때 집값도 거의 3배나 올라 버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자산가액 거품이 발생하니까 일본 정부가 뒤늦게 안 되겠다. 금리 인하에서 이렇게 자산가액 거품이 발생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89년 5월부터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원래 5.0에서 2.5%로 내렸는데요. 2.5%에서 90년 3월 달에 5.25%까지 원래 수준보다 더 올려버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빠른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예. 그 거품이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을 굉장히 것 같아요. 빨랐죠. 그래서 2년 사이에 니케이 225가요. 4만 갔던 게 16,000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요. 그 뒤로 계속 떨어집니다. 2003년 보니까 7,800까지 떨어져 버려요. 4만까지 갔던 게 거의 7,80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85년 9월쯤에 12,700이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밑으로. 버리죠.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소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일본 GDP가 최근에 540조 엔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96년 수준이에요. 그럼 그때 이후로 사실상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죠. 명목 GDP가 그 이후로 거의 조금씩 올랐다 떨어졌다. 거의 몇 년입니까? 25년이죠. 네. 25년 동안 정체된 거예요. 25년 동안 거의 뭐 경기 정체기를 예.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성장하는 시기에 혼자 정체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예. 패권이 굉장히 줄어든 거네요. 예. 그래서 일본 GDP 비중이 18%에서 5%로 떨어진 거죠. 다른 나라는 네. 세계 평균이 뭐 3.4%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일본은 정체되니까 네. 일본 비중이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그 당시 요새 우리나라도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인데요.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당시 나온 거예요. 이때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80년 중반 이후에 집값이 오르니까 집 사면 더 버렸으니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0년 정점 치고 폭락하니까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투자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집값 추세 분석해 보니까 네. 지금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요, 누구도 추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 정도 냈다는데 네. 계속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 다음 정부 초기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계속 부양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도 집값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다뤄보죠. 네, 나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일본 경제가 그만큼 계속 정체기를 겪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성장하지 않았나요? 예, 중국이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요. 네. 예, 중국 GDP가 94년 2%였어요.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런데 지금 18%까지 올라왔고요. 네, 거의 뭐 9배. 예, 일본이 추락한 만큼 네. 중국은 그렇게 올라갔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일본 엔화 가치가 네. 오르니까 우리 돈이 일본 엔에 비해서 73%나 85년 8월에서 87년 12월 사이 1년 반도 안 됐는데 73%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하고 그 당시 경쟁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돈 가치가 73%로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 수출 상품 가격이 갑자기 싸져 버린 것이죠. 일본 거는 너무 비싼데 우리나라 거 싸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그렇죠. 거를 우리나라 사고 거를. 싶겠죠. 예. 예, 그 당시 이제 질도 개선되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전자제품, 자동차, 뭐 철강 이런 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기업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것도 있었지만 이 시기 플라자 합의로 인한 효과를 좀 본 것도 있었겠네요. 예. 그때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좀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 부추깁니다. 야, 원유 생산 좀 늘려라. 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때는 미국이 워낙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때는 말 잘 들었거든요. 85년 9월 달에 배럴당 유가가 27달러였어요. 27달러요? 예, 근데 86년 6월 달에 8달러로 떨어져 버립니다. 27달러, 8달러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2% 목표로 설정했는데 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저유가로 아. 전 세계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버려요. 금리까지 이제 낮아졌으니까 예. 소비를 막 증진시키고 그럼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3조 호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가 났다는 건데 네. 첫 번째 저유가, 저금리, 그 다음에 저달러. 저달러는 곧 엔강세. 3조 호황. 네, 이게 3조 호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86년, 88년에 3년 동안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합니다. 12%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었어요. 아, 이거 경제가 12% 성장하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당시에 뭐 거의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예. 골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을 졸업 안 했어도 네. 여러 기업에서 오라고 그랬었어요. 부럽다. 진짠가요? 4학년 1학기 때. 어, 뭐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었죠.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요.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오면 된다고. 그 당시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았었어요. 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네. 네,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연평균 3년 12% 성장했는데 지금 2% 성장하거든요. 네, 그만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참 오기 어려운 그런 성장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경제 앞으로 12% 성장하는 거는요. 서영 씨가 평생 아마 못 볼 거예요. 서영 씨가 보는 세계는 지금 우리 이거 잠재 성장을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2%대로 떨어졌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경제 성장이 2.3%였는데 네.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제가 전망해 보니까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계속 2% 정도. 예, 아마 12% 성장은 다시는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이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네. 우리가 수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줬다.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는 추락했지만 예. 우리나라는 그거를 기회 삼아서 올라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쳐가지고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시장으로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빌드업을 한 건. 예, 지금 일본 이야기를 우리가 플라자 협의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일본 경제 이야기 나눠보면서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떻게 침체를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